서서는 후한 말에 혼란한 시대에 태어난 인물로 위나라에서 활동한 전략가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서복이었으며 후에 원직이라는 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출신지는 예주 영천군 장사연으로 어머니는 서모라 전해집니다. 이처럼 그의 가계에 대한 기록은 간략하게 전해질 뿐 특별한 문벌이나 명문가 출신이라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자라난 환경은 매우 고단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서서가 단가 출신이라 전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나 가까운 친척 없이 혼자 살아가는 고립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후한 말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중요시되던 시기로 집안 간의 상부상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단가 출신이라는 것은 곧 도움을 받을 친족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외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서서가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맞서야 했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젊은 시절의 서서는 오늘날의 영웅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임협을 즐기고 검술을 익히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젊은 혈기로 보기에는 지나칠 만큼 그는 시장통과 골목을 누비며 패거리를 이끌고 다니던 무례배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는 의협심보다는 거리에서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건달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계기는 어떤 이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보복 행위 이후 그는 도주 중 얼굴에 흙을 바르고 머리를 풀어헤쳐 자신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관원에게 붙잡히고 말았고 관아에서는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수레에 태워 저잣거리를 돌며 북을 치며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침묵했고 자신의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동료들이 몰래 구출하면서 서서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린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난 삶을 반성하고 더 이상 칼이 아닌 그를 벗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서서는 무기를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흙먼지 속의 무례배가 아닌 지혜와 전략을 갖춘 인물로 거듭나고자 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서서의 청년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오히려 난세에 태어난 자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던 고단한 현실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와 바닥에서부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후에 뛰어난 지략가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흥미로운 일화의 수집을 넘어 서서라는 인물의 깊이를 되짚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학문에 뜻을 두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닦기 위해 학사에 나가 유생들과 교류하려 했으나 세간에 퍼져있던 그의 과거 행적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함과 도적질에 가까운 생활은 이미 소문으로 널리 퍼져 있었고 유생들은 그런 그를 경계하며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문과 덕을 중시하던 유학자들에게는 그의 전력이 치명적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진심을 다해 변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사에 겸손한 자세를 견지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와 수양에 힘썼습니다. 속세의 평판을 억지로 바꾸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태도는 점차 주변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석도와도 친분을 맺게 되었고 둘은 학문과 도리를 나누며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원은 점점 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후한의 말기 각지에서 군웅들이 할거하며 민심이 흉흉해졌고 전쟁의 불길은 멀리 있는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서서와 석도는 뜻을 함께하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난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배움과 인연, 그리고 정치적 기회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남아한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형주였습니다. 당시는 유표가 형주를 다스리고 있었고 이곳은 전란을 피해 모여든 많은 인재들이 교류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서 역시 이곳에서 여러 뛰어난 인물들과 교류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제갈량과의 인연은 매우 깊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식과 인품을 인정하며 망력한 사이가 되었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함께 뜻을 나눌 수 있는 동지로 성장했습니다. 양양기에 따르면 형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상랑은 젊은 시절 사마위를 스승으로 모셨고 그 인연으로 서서, 한숭, 방통 등과도 친분을 맺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서서가 단순히 한 사람의 학자에 머물지 않고 당시 형주의 학문과 정치의 흐름 속에서 핵심적인 교류 인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방통과의 인연은
훗날에도 여러 방면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편 제갈량전에서는 제갈량이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에 비유하며 자신의 지략과 도량을 그렇게 평가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이 말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고 일부는 그의 자부심이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서는 그런 제갈량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내면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외면의 평가보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준 이는 오직 최주평과 서서뿐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곧 서서가 그만큼 뛰어난 식견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서서는 사람의 외모나 명성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이 후에 천하의 명재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이미 그의 잠재력을 꿰뚫고 인정했던 서서의 안목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우를 넘어 서로의 이상을 나누고 존경하며 신뢰했던 지적 동반자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전의 주석으로 달린 위락은 형주 시절 제갈량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는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기 전 한 명의 유생으로서 형주에서 학문에 전념하던 청춘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서서 또한 그 무렵 형주에 머물며 학문을 익히고 있던 인물로 제갈량과 석도, 맹건과 더불어 타양에서 뜻을 함께한 유학 동료였습니다. 당시 이 네 사람은 형주의 산골 혹은 조용한 사찰이나 정사에서 거처하며 함께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생활은 검소했고 마음은 절실했으며 서로를 스승이자 벗으로 삼아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석도, 서서, 맹건 이 세 인물은 학문에 있어 매우 치밀하고 세세한 것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사소한 구절 하나에도 뜻을 되새기며 문장 속에 담긴 뉘앙스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의 학문은 마치 정밀한 바느질처럼 한 올 한 올을 세심하게 꿰어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제갈량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꿰뚫어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세상을 굽어보듯 그는 세상의 이치와 인간사의 흐름을 통으로 꿰어보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자리를 잡았고 밤이 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편이 정적인 그림 같았으며 때로는 큰 소리로 그를 읊조리며 사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단순한 유생의 차원을 넘어 이미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갈량은 함께 공부하던 세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 세 사람은 벼슬에 나아가면 주자사나 군태수 정도는 능히 해낼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선 주자사와 군태수는 제후국의 중심 행정과 치안을 맡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제갈량은 세 사람의 재능과 노력, 품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히 그에 걸맞은 인물들이라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서서와 동료들은 이러한 제갈량의 예리한 통찰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떠하겠는가? 이는 절친한 버시기에 던질 수 있는 진솔한 질문이자 동시에 제갈량의 자질에 대해 그의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아무런 말 없이 미소만을 지었습니다. 대답을 피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순간 이미 자신의 길과 운명을 스스로 내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미래를 장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말하는 것보다 벗들의 가능성과 장점을 밝히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얼마나 겸허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서서는 이러한 제갈량의 학문 태도와 인품,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훗날 그가 유비에게 제갈량을 천거하게 되는 바탕에도 아마 이 시절의 교우와 관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네 사람은 단지 책만 펼쳐들고 앉아있던 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서서의 정밀함, 석도의 탄탄한 학식, 맹건의 근면함, 그리고 제갈량의 원대한 통찰. 이 네 명의 교류는 단지 학문의 장을 넘어 삼국시대라는 거대한 서사의 물줄기 속에서 짧지만 강렬한 인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서는 형주에 도착한 이후 유비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무렵 유비는 조조에게 패한 뒤 형주 남부의 신야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전란을 피해 떠돌던 백성과 잔병을 거느린 채 새로운 기반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정세는 복잡했고 유비는 아직 도약할 만한 계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유비는 지식인들과 선비들을 찾아다니며
지혜를 구했고 그 중에서도 이름난 학자 사마위를 직접 찾아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마위는 유비 앞에서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며 몸을 낮추었지만 나라를 다시 일으킬 만한 인물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뛰어난 두 인물을 가리켜 복룡과 봉출하였고 유비가 그들의 이름을 묻자 제갈량과 방통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은 훗날 와룡 봉출하는 전설적인 호칭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 시작은 바로 사마위의 이 짧은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마위의 소개를 들은 유비는 곧 이 인물들을 찾고자 하였고 그 즈음 서서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제갈량전에 따르면 서서는 신야에 머무르던 유비를 찾아와 그의 휘하에 들어갔으며 유비는 그를 매우 중히 여겼습니다. 단순히 학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서는 지식뿐 아니라 날카로운 통찰력과 시대를 꿰뚫는 안목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유비는 그의 말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서서는 유비에게 자신이 아는 이 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인물이 제갈량이라며 그를 반드시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갈량을 단순한 선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갈 공명은 와룡입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글을 쓰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의 말은 단호하고도 진심이 담긴 권유였습니다. 와룡, 즉 누운 용이라는 비유는 당시에는 쉽게 쓰일 수 없는 말이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갈량의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훗날 제갈량의 별칭이 되어 수많은 이야기에서 반복되었으나 그 출처는 바로 이 장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비는 서서의 말을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가 데리고 오시오라며 제갈량을 불러오기를 청했지만 서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인물이 자신의 발걸음을 굽혀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서 만나볼 수는 있으나 몸을 굽혀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의당 몸을 낮추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유비에게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이끌 장수에게 사람을 얻는 도의에 대한 교훈이자 진정한 인재 앞에서는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갈량은 이미 자신만의 기준과 철학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런 인재를 얻게 하기 위해선 권세나 명성이 아닌 진심을 담은 예우가 필요했습니다. 유비는 당시 형주 남부의 외로운 객장이었습니다. 비록 유표의 영역 내에 머물고 있었지만 유비 자신은 한나라의 정식 관직인 좌장군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며 의성정후라는 자기 또한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의 권위를 배경으로 한 명분, 백성들 사이에 퍼진 명성, 그리고 이념적 충절을 지닌 인물로서 유비는 당대의 군웅들 가운데서도 결코 가볍게 볼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비에게 서서가 던진 말은 분명 이례적이었습니다. 제갈 공명은 와룡입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글을 쓰지 않으십니까? 라는 서서의 말은 단순한 권유를 넘어서 일종의 도전처럼도 들렸습니다. 더욱이 유비에게 직접 몸을 낮추어 찾아가라고 한 충고는 그 시대의 위계와 예법으로 보아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벼슬과 자기를 지닌 유비가 아직 벼슬 한 번 하지 않은 무명의 유생을 찾아가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은 당시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고였고 듣는 사람에 따라선 모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무엇보다 컸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아마도 서서라는 인물의 말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서의 인품과 식견,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안목을 유비는 이미 가까이서 체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서서가 추천하는 인물이라면 반드시 특별한 자질을 지녔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아무런 체면도 따지지 않고 제갈량을 찾아갔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발걸음을 했습니다. 이 3번의 방문은 단순한 노력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유비의 첫 방문은 의심과 기대가 반쯤 섞인 시도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궁금증과 신념이 뒤섞인 고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방문은 이미 결심과 절실함이 담긴 간절한 행보였습니다. 그 결과 유비는 마침내 제갈량과 대면하게 되었고 이는 삼국지 전체의 향방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가 훗날 삼고초려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며 미덕의 상징으로 남은 것은 인재를 얻기 위해 한 인간이 얼마나 몸을 낮추고 예를 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란 늘 순탄하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유비가 형주에서 힘을 가다듬고 있던 그 시점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주의 군주 유표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고 그의 아들 유종은 조조의 거대한 병력이 형주를 향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결국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는 조조에게 사자를 보내 항복을 청했고 이로 인해 형주는 순식간에 북방 군벌의 소나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번성에 머물던 유비가 들었을 때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싸울 힘이 부족했던 유비는 병사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퇴각했고,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닌 다음 전환을 위한 회피이자 재정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갈량은 서서와 함께 유비를 따랐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전투도 시작되지 않았고 조조의 대군이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두 사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유비의 인격과 비전에 대한 신뢰의 표시였으며, 동시에 서서와 제갈량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정치적 판단만이 아니라 역사 앞에서 어떤 진영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서서는 단지 제갈량을 천거한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비가 중심 인물로 성장해가는 여정의 동반자였으며, 시대의 변화를 꿰뚫고 그 흐름을 조용히 움직인 숨은 설계자였습니다. 서서가 유비와 이별한 시점은 삼국지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비극의 순간으로 알려진 장판파 도주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조조는 원소를 제압한 후 남하하여 형주를 장악했고, 유비는 불과 수천의 군사와 백성들, 그리고 가까운 참모들을 이끌고 급히 남쪽으로 피신 중이었습니다. 유표 사후 형주는 순식간에 조조 손에 넘어갔고, 유비의 입장은 곧 객장에서 도망자로 바뀌었습니다. 도주 행렬은 한진항을 거쳐 장판교에 이르렀고, 그 넓은 벌판에서 유비군은 조조의 정예 기병대에게 추격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행렬은 무너졌고 유비를 따르던 수많은 민초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수물자가 실린 치중대는 붕괴되었고, 유비의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중신들의 가족들이 탄술에 맞아 적에게 노획당했습니다. 전란의 아비규환 속에서 질서도, 명령도, 전술도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혼돈의 와중에 서서의 어머니 역시 조조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원래 함께 피난길에 오른 인물로 여성과 노약자들이 함께 탄 차량 중 하나에 탑승해 있었는데, 이 차량이 적에게 포획되면서 서서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유비에게 충심을 다한 참모였고, 제갈량과 함께 유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어떤 이상이나 명분보다도 더 직접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내면에 무거운 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서는 유비 앞에 나와 짧지만 울림 깊은 말을 남깁니다. 당신을 따른 것은 가슴이 시킨 일이었으며, 지금 어머니가 조조군에 붙잡혀 버리셔서 어머니를 구하고자 당신을 떠나는 것도 제 가슴이 시킨 일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는 단지 도의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충성과요, 국가와 가정 사이에서의 선택, 그 갈림길에 선 인물이 스스로의 감정과 결단을 솔직하게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주저함 없는 결별이었고, 유비는 그 뜻을 존중해 말없이 떠나보냈습니다. 서서는 이후 유비 일행과 갈라져 북쪽으로 향했고, 제갈량은 유비를 따라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이 장면은 두 지략가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교차점이었으며, 각각의 인물이 다른 운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훗날 논란의 여지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조조 입장에서 서서는 그다지 눈여겨볼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서에는 조조가 일부러 서서를 붙잡기 위해 어머니를 납치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란 속에서 우연히 포로로 잡힌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조가 서서의 존재를 주목할 만큼 이전부터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또한 포로가 된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았는지도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상황상 서서가 어머니를 구하러 간 뒤 다시 도망쳐 나와 유비에게 돌아오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조조 진영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게 됩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상을 버린 결단으로 비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별개로 서서의 선택은 단순히 효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번 유비를 따라 나라의 대의를 위해 움직였지만 다시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었으며, 자신의 선택에 부끄러움 없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그토록 자신이 중히 여기던 제갈량을 유비에게 남겨두고 떠났으며, 이후에는 정치 전면에서 크게 활약하지 않았습니다. 서서가 유비를 떠나 조조 진영으로 향한 결정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비에게 제갈량이라는 불세출의 인물을 천거한 장본인이었고, 실제로도 유비가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얻게 되는 서사의 시작점에는 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장판파의 폐주 속에서 유비를 등지고 떠났다는 사실은 자칫 그를 변절자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 그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가치와 정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후세에는 충을 효보다 우선시하는 도덕관이 점차 정착되었지만 서서가 살던 후한 말기, 특히 전란의 시대에는 그와 같은 가치 판단이 절대적 기준으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충과 효가 상황에 따라 서로 갈등할 수 있는 가치였으며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서의 선택이 시대의 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은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에는 유비의 부름을 받았지만 노모를 모셔야 한다며 끝내 그를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전에는 이후 그 결정을 두고 비난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효자 전예로 불리며 칭송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후에 촉한의 장수였던 강유는 전란 속에서 어머니를 등지고 북벌에 나섰다는 이유로 후세의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충과 효의 우선순위는 시대와 인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서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유비를 떠난 선택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이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정치적 안위를 조차 조조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본능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유비는 서서를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비는 전예를 보낼 때도 서서를 떠나보낼 때도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비가 비범한 대범함과 배포를 지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장의 손해나 정략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사람의 감정과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오히려 유비 주변에는 충성심 깊은 인물들이 더욱 모여들게 됩니다. 서서의 과거 이력 또한 그의 선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는 단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친척 하나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혈연이 삶의 안전망이자 기본 단위였던 당시의 사회에서 혼자서 모친을 부양하며 자란 청년은 필연적으로 어머니에게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란 속에서 스스로 삶을 고쳐 학문의 뜻을 두게 된 계기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가 어머니가 적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담히 떠났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말로 변명하거나 유비에게 어떤 보장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왔던 것도 가는 것도 모두 마음이 시킨 일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보다 감정과 인간적 도리를 우선시한 이의 결단이었고 결과적으로 서서라는 인물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는 권세의 중심에 오르지도 않았고 전장의 영웅으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발굴해 유비에게 전해준 이로서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은 효자이자 신념 있는 유생으로서 그는 그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삼국지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서서처럼 조용히 물러났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 인물도 드뭅니다. 조조 진영에 들어간 이후의 서서는 일찍이 알려진 바와는 달리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신의 관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정치적 중심에 섣불리 나서지는 않았지만 위나라 체제 하에서 그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맡으며 점차 고위직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시기의 서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가 유비를 떠난 이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나라 정계에서 인정받았다는 견해입니다. 그의 초기 관직 중 하나는 팽성상이었습니다. 수경주 권 23에 따르면 그는 이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했으며 팽성은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단순한 지방관을 넘어 행정과 군사적 균형 감각이 요구되던 자리였던 만큼 이는 그가 단순히 출신이나 추천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실력에 따라 평가받은 결과였음을 시사합니다. 이후 황초 연간에 이르러 서서는 우중랑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이 관직은 단순한 무관이 아니라 황제를 가까이서 보자 하는 광록군 소속의 고위직으로 이천석의 상당한 급여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문무를 겸비한 인재에게만 주어지는 직책으로 그가 위나라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서서가 이 관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조 정권 내에서 그가 결코 변방의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사중승이라는 감찰직에 임명됩니다. 이 직책은 단순한 관료를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비리, 민심의 동향, 행정의 부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찰하는 핵심 직책이었습니다. 어사중승은 삼공 바로 아래에 위치한 최고 감찰기구인 어사대부의 부속 직위로 위나라 행정체계에서 매우 높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나라 말기와 위나라 초기에 이 직위를 맡았다는 것은
조조를 비롯한 당시 실권자들이 그에게 상당한 신뢰를 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서가 이 시기에 본래 이름인 서복을 버리고 서서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의 변화라기보다는 정치적 입지와 정체성의 전환을 뜻하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비회하에 있을 당시까지는 줄곧 서복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조조 진영에서 관직을 맡고 승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서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 속에서 재정립된 인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자의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위 정권 내에서 불필요한 과거 연고를 정리하고자 하는 실용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중랑장과 어사중승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두 직책은 겸직이 아닌 순차적으로 역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삼국직 관표를 편찬한 홍의손 역시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우중랑장 항목의 서복이라 명기함으로써 서서가 이 직책을 선행적으로 거쳐갔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정권이 서서를 일회성의 명사나 천거 인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정규 관료체계 속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고 평가받는 인물로서 중용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시기에 서서는 더 이상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칼을 휘두르던 무례한도, 제갈량을 천거하던 유비의 책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찰과 질서, 제도와 법률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관료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의 최전선이 아닌 행정과 감찰이라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시대를 바라보았고, 어쩌면 그 자신이 가장 선호했던 역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서의 삶은 무력으로 영웅이 되거나 전장에서 이름을 떨치는 인물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신의 판단에 충실했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조조의 그늘 아래에서 서서히 올라선 그의 관직 이력은 어쩌면 말없이 자신을 증명해낸 또 하나의 성공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서의 생애는 조용히 끝을 맺었습니다. 조조 진영에 들어간 이후 위나라에서 우중랑장과 어사중승 등 고위 관직을 역임했고 이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몰려는 전해지지 않지만 삼국시대라는 거친 경랑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칼과 피로 명성을 쌓았던 것과 달리 그는 침묵 속에서 책과 행정, 그리고 인간적인 덕목으로 자신의 존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누구보다 높이 평가한 이는 다름 아닌 삼국지를 대표하는 지략가 제갈량이었습니다. 동화전에 따르면 제갈량은 후에 정승의 자리에 올라 많은 관료들을 거느리고 나라의 중심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아랫사람들에게 서서를 예로 들며 말하였습니다. 진실로 서원직의 10분의 1만이라도 따를 수 있다면 나라의 충성함은 물론이고 나 또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발로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공부하며 젊은 시절을 공유했던 하구이자 유비를 처음으로 이끌던 동료이기도 했던 서서를 그는 잊지 않았고 무엇보다 실무의 기준으로 삼을 만큼 깊이 신뢰했습니다. 서서의 별칭인 서원직은 제갈량의 말 속에서 존경의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저 과거의 친구나 하구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삼고자 할 만큼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의 덕성과 재능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 서서가 지녔던 품성과 처신이 후대 관료들의 모델로 제시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갈량은 또한 관리들이 서로 충원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하며 서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그것을 꺼리고 피하면 나라에는 큰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좋은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입니다. 서원직은 늘 그러했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며 선을 취하고 악을 경계했습니다. 서서는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길을 찾는 데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고집을 부리지 않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공동체의 이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제갈량이 그의 이름을 2번이나 공적으로 거론하며 나라의 이로운 인물로 평가했다는 점은 서서가 그저 기억 속에 묻힌 이름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하던 시기 위나라 쪽에 머물고 있던 옛 하구들의 이름이 다시 제갈량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맹건, 석도 그리고 서서 모두 형주에서 함께 수학했던 이들이었고 제갈량은 그들의 이름을 듣고 한동안 침묵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는 선비가 너무 많구나. 어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쓰인단 말인가. 이 짧은 탄식은 두 가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능 있는 인물들이 위나라에서 조용히 매몰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친구들의 처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고 여긴 데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서서는 위나라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어사중승이라는 직위는 그 자체로 위 정권의 핵심 감찰직이었으며 수많은 인사들과 행정을 감시하고 조율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위의 고하가 아니라 서서라는 인물의 능력에 대해 제갈량이 얼마나 높은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서는 결국 병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시기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북벌이 한창 진행되던 태화 연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떠날 때조차도 조용했고 영웅들의 이름이 전장을 수놓을 때 호련히 역사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의 입에서 여러 번 회자되었고 그 덕망과 처신은 후대의 기준이 되었으며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념과 덕을 지닌 이로서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서서는 정사의 기록보다 훨씬 비중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실제 역사서에서는 유비에게 제갈량을 천거한 인물, 그리고 어머니의 사정을 이유로 조조 진영으로 떠난 인물 정도로 간단히 정리되지만 나관중은 서서를 제갈량에 필적하는 인류 책사로 재창조해냈습니다. 이는 단지 극적인 서사를 위해 창작된 장치가 아니라 서서의 본래 이미지와 제갈량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문학적 설계였습니다. 연애 속 서서는 제갈량과 동등한 지략을 지닌 인물로 유비의 곁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뛰어난 전략을 제시하고 여러 사건에서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물론 작중에서도 제갈량이나 방통보다는 한 수 아래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제갈량의 추천자라는 입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특히 제갈량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존재를 미리 언급하고 기대감을 조성하는 역할로서 서서는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제갈량의 등장이 더욱 극적으로 느껴지도록 연출하는 데 일조합니다. 정사에서는 서서가 조조에게 간 이후 어떠한 활동도 기록되지 않은 반면 연의에서는 유비 진영에서의 짧은 활약을 통해 서서가 단지 제갈량의 천거자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도 뛰어난 전략가였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당시 독자들이 전략가의 존재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는 점과 맞물려 소설 속에서 서서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독자들 사이에서 제갈량과 맞먹는 천재가 등장했다가 곧 사라졌다는 설정은 서사를 이끌어가는 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나관중은 서서의 젊은 시절과 관련된 정사 속 단어 하나에까지 상상력을 덧붙입니다. 정사에는 서서가 본당가자, 즉 친척 없이 자란 인물로 나와 있는데 나관중은 이 단어 단가를 성시로 착각하여 서서가 한때 선복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서술합니다. 복은 서서의 초명인 서복에서 따온 것이며 선복은 마치 위장 신분처럼 설정됩니다. 이 가명은 친구의 원수를 대신 갚고 도망다니던 시기에 사용한 이름으로 등장하며 그의 무협적 과거를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이 부분은 삼국지연의 특유의 문학적 짜맞추기와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정사의 단어 하나를 놓치지 않고 서사의 빈틈을 채워 인물을 입체화하려는 노력은 작가로서의 나관중이 얼마나 노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서서는 짧은 등장이었음에도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후대에도 제갈량의 진가를 알아본 선각자이자 유비 진영의 초창기 책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서서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극적인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유비가 채모의 농간에 빠져 형주의 위기를 간파하지 못한 채 도망치는 장면에서 시작되며 당시 유비는 정로의 활약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수경선생 사마위의 집에 몸을 숨깁니다. 이때 서서 또한 유표를 실망하고 떠난 후 유비를 찾아가는 길에 사마위의 집에 잠시 들르게 되지만 두 사람은 마침 서로 엇갈리며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정사와 달리 사마위가 복룡과 봉추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사의 흐름에 미묘한 긴장을 부여합니다. 이는 후일 제갈량을 둘러싼 기대감과 서서의 역할을 더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소설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이후 신야에 이른 서서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유비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연희는 이 장면을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한 무명의 인물이 노래로 장군의 눈길을 끈다는 설정은 민초 속 숨은 천재의 등장이라는 서사의 전형적인 패턴이며 동시에 서서의 특별한 존재감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선복이라고 소개한 서서는 그 길로 유비의 군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정사에 없던 이름이지만 나관중이 정사의 단어 단가를 선시로 오독하면서 창작된 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복이라는 이름은
독자들에게 미스터리와 신비감을 남기며 서서가 단순한 유생이 아닌 사연 많은 과거를 지닌 전략가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유비회화에 들어온 뒤 서서는 연이어 뛰어난 책략을 펼칩니다. 먼저 여광, 여상 형제를 꾀를 써서 격파한 뒤 조인이 설치한 팔문금세진을 깨고 조인과 이전을 몰아냅니다. 이 연속된 전과는 서서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군사 전략에도 능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서술이자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갈량이 등장하기 전 유비 진영에 강력한 책사가 있었다는 인식을 통해 훗날 제갈량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서의 전략이 조조 진영에도 알려지자 조조는 그의 재능을 탐내게 됩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정욱을 시켜 꾀를 꾸밉니다. 정욱은 서서의 어머니를 정중히 대접하여 신뢰를 얻은 뒤 그녀의 필체를 모방해 서서에게 허도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가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연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서서는 이 편지를 진짜로 믿고 유비와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유비와의 작별 장면은 연애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명장면 중 하나로 서서의 인간적 고뇌와 도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유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장군을 따랐고 이젠 어머니가 계신 허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조조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책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서서가 단순히 조조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효와 충 사이에서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려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그의 인간적 고결함을 강조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작별을 앞둔 서서는 마지막으로 유비에게 제갈량을 천거합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사마위가 언급했던 복룡과 봉추가 누구인지 각각 제갈량과 방통을 뜻한다는 사실이 독자 앞에 드러납니다. 이는 연희에서 가장 정교하게 배치된 폭선의 회수로 서서라는 인물이 단순한 인재 추천자가 아니라 전체 서사의 전환을 설계한 인물임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제갈량이 아직 등장하기도 전 서서는 그의 존재감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켰고 그로 인해 제갈량의 등장은 단순한 합류가 아니라 예고된 계시처럼 연출됩니다. 서서는 마침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다시 만납니다. 그러나 그 재회는 따뜻한 포옹이나 눈물의 상봉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질책과 가슴 저미는 한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조의 꾀에 빠져 어머니의 편지라 믿고 허도로 돌아온 서서는 효심이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작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서모는 서서를 보자마자 단호한 어조로 꾸짖습니다. 내 이놈, 조조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진 군주 유비를 두고 겉모술수로 가득한 조조의 진영으로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삶과 뜻을 끝내 지키고자 한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는 연희에서 매우 극적인 장면으로 묘사되며 서서의 내면에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남기는 사건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사자성어 하나가 바로 식자우환입니다. 이는 서모가 죽기 전 남긴 탄식, 여자가 글씨를 안다는 것부터가 걱정을 낳게 한 근본 원인이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비록 실제 유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서모의 비통한 심정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처럼 나간중은 단순한 효심과 배신의 갈등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모성의 위험을 통해 이야기에 깊이를 더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서서는 완전히 조조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그의 처신은 더욱 절제되고 조조에 대한 거리감을 명확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조조는 서서를 불러 유비에게 항복을 권유하라고 명령하지만 서서는 이 기회를 빌어 오랜만에 유비를 만나 지난 회포를 나눕니다. 마침 제갈량도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은 마치 옛 타구들처럼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본질은 정반대였습니다. 조조의 속셈은 서서를 통해 유비를 심리적으로 흔들고 혹은 항복을 유도하려는 것이었지만 서서는 유비에게 이는 그대에게 세상의 원한을 돌리려는 수작일 뿐이라며 조조의 계책을 꿰뚫어 밝히고는 돌아갑니다. 그는 약속한 대로 조조에게는 어떤 책략도 제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충심으로 따랐던 유비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중립을 유지합니다. 이후 제갈량이 본격적으로 유비 휘하에서 활약하기 시작하자 조조 진영에서도 제갈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조조는 서서에게 묻습니다. 서서, 그대도 뛰어난 책사라 들었소. 제갈량과 그대 중 누가 더 뛰어난가? 이에 서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감히 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반딧불이라면 제갈 공명은 보름달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서서는 제갈량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한낱 빛나는 점에 불과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제갈량이 가진 전략가로서의 압도적인 위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에 조조의 신복 하우도는 자존심을 상한 듯 비웃습니다. 그깟 백면서생 하나 상대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사기를 꺾는가? 라며 큰 소리를 치고 출진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방망파 전투에서 하우도는 제갈량의 책략, 특히 화공의 기습에 제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삼국지연의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상징적 장면으로 제갈량의 전술 능력을 실전에 처음 선보이며 서서의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서서의 마지막 등장은 척벽대전 직전, 조조가 남하하고 유비와 손권이 동맹을 모색하던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방통이 조조의 대선단을 하나로 묶는 연안계를 구상해 적군 내부에 파견되었을 때 뜻밖의 인물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던 서서였습니다. 서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통 앞에 나타나 정체를 숨긴 채 돌연히 계책을 비난합니다. 연안계를 써서 조조군을 몰살시킬 셈이더냐. 이 한마디에 방통은 놀라고 긴장이 흐릅니다. 독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서가 조조 진영에 머무르며 오랜 침묵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임팩트를 주며 이 인물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에 방통은 서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계책에 우리 강동 81주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네. 다시 말해 연안계가 성공해야 손권과 유비 연합군이 조조에게 승리할 수 있으며 백성들의 생명과 장래가 걸린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서서 또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80만 조조군 장병의 목숨은 어찌 된단 말인가? 서서의 반박은 단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 전체의 윤리적 문제를 되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역시 병사와 백성의 생명을 모두 소중하게 여겼기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토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서서가 여전히 윤리적 중심을 견지하고 있으며 충과요, 우정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통의 얼굴이 굳어지고 대화가 날카로워지자 서서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를 놀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내 진심은 조조에게 없다. 그는 덧붙입니다. 조조 밑으로 가게 된 것도 원치 않은 일이었고 어머니를 잃게 만든 원흉이 조조이기에 그를 도울 마음은 없었다. 이는 연애 전체에서 서서가 조조 진영에서 전략을 쓰지 않은 이유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고백이자 나관중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해명에 가깝습니다. 일부 판본에서는 방통이 서서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권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는 거절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미 조조의 신임을 받은 자로 유비에게 돌아간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는 서서가 단지 충과요, 명분과 전략 사이의 인물일 뿐 아니라 인간적인 체면과 자존심, 사회적 평판을 고민하는 현실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그는 방통에게 부탁합니다. 피할 수 있는 계책 하나만 알려주게. 방통은 그 요청에 응하고 서서는 조조 진영에서 은밀한 작전을 펼칩니다. 서량의 마등이 쳐들어온다는 헛소문을 조조군 내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미 전선에 나온 병사들이 많고 조조군 내부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 소문은 쉽게 확산되었습니다. 혼란이 퍼지자 조조는 대책을 논하고 그 순간 서서는 나섭니다. 허도를 지켜야 하오. 후방이 불안하니 제가 남겠습니다. 전까지는 아무런 실무에도 나서지 않고 조조의 곁에서 조용히 지내던 서서가 갑자기 자청하자 조조는 기뻐하며 군사 3천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서서는 장패와 함께 조용히 전장을 떠나 허도로 돌아가지 않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삼국지연의에서 서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강렬하게 등장했던 인물은 이렇게 교묘한 퇴장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굉장한 임팩트와 기대감을 몰고 등장했던 그는 제갈량이 완전히 유비 진영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순간 사라집니다. 나관중은 서서에게 일정 이상의 역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서서는 제갈량의 전주곡이자 유비 진영의 가능성을 예고한 인물로 기능을 마치자마자 퇴장합니다. 그러나 이 퇴장은 무기력하거나 소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조의 수족이 되지 않았고 유비의 군사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유배처럼 보일지라도 서서라는 인물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품위를 지키며 조용히 무대 뒤로 걸어 나갔습니다. 서서는 삼국시대를 수놓은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조용히 등장했고 가장 조용히 퇴장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 이름은 제갈량을 천거한 지략가로 간단히 요약되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중심에 서지 않았으나 언제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했고 단 한 번의 언행으로도 역사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정사에서는 효를 위해 유비를 떠나 조조에게 향한 실존 인물로 간결히 묘사됩니다. 하지만 삼국지연의에서 그는 한층 더 입체적인 존재로 재해석됩니다. 방탕한 청년기에서 학문과 수양을 통해 자아를 정립한 인물, 유비를 도우며 짧지만 깊은 활약을 남긴 지략가, 그리고 제갈량이라는 불세출의 인물을 천거한 눈 밝은 사람. 그의 존재는 제갈량의 등장을 예고하는 예언자였으며 동시에 유비의 인품과 의로움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연의에서는 어머니의 자결과 충효 사이의 고뇌, 조조를 피해 떠나는 마지막 연막전까지 그의 모든 행동이 인간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전개됩니다. 서서는 전장에 나서 싸우지 않았고 왕자를 두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마디 던질 때마다 역사의 방향은 조금씩 꺾였고 그의 침묵 속에서도 마음속에 충의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그를 두고 내가 반딧불이라면 그는 보름달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서서야말로 하늘을 맴도는 별이었습니다. 환하게 빛나지 않지만 밤하늘 어딘가에서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며 스스로를 태우던 존재. 조조의 권력도 유비의 뜻도 모두 가슴에 품되 끝까지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으려 했던 인물. 역사는 그를 길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했던 만큼 깊게 남은 이름 서서.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와 문학을 넘나들며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의 가슴 한켠을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